비가 내리는 날 아침이었다. 마포구 합정도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강역 탐정사무소라는 금박 간판이 빗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다. 강역이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속에서 마포대교가 뿌옇게 지워지고 있었다. 이해나가 우산을 접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탐정님, 오늘 오전 11시에 의뢰인 방문 예정이에요. 사전 자료 세 종이 정리해뒀어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예요? 강한결 씨. 만 35세. 본인 소개로는 강서구 화곡동 고택 강씨 일가 차남이에요. 이해나가 세종 단말기 앞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세종이 정리한 사전 자료가 화면에 가득 펼쳐졌다. 강혁이 다가왔다. 화면에는 신문기사 스크랩이 먼저 보였다. 2022년 3월 16일 서울경제제사회면 강서구 화곡동 고택 강씨 일 가장 강영옥 여사 피살. 장남 강한진 씨 체포. 기사 날짜는 2년 전이었다. 강혁이 기사를 읽었다. 피해자 강영옥, 향년 73, 강서구 화곡동 일대 부동산 수십 필지를 소유한 자산가였다. 자녀 5명을 입양하여 가족을 이루었다. 피살 당시 자택 서재에서 머리에 둔기를 맞은 채 발견되었다. 장남 강한진이 범행 당일 밤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고 피해자와 심각한 재산 분쟁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강한진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 속에서도 정황 증거에 의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수감된 지 6달 만에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강혁이 눈을 좁혔다. 2년 전 사건이에요. 맞아요. 범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차남 강한결 씨가 탐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이해나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음 문서를 열었다. 세종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였다. 강한결 씨 주장에 따르면 2년 전에 형이 살인범으로 몰렸을 때 형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목격자가 있었대요. 그 목격자가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야 나타나서 강한결 씨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강혁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알리바이 증인이 2년 만에 나타났어요? 네. 형은 이미 죽었어요. 맞아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강혁이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살인범이 강씨 일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들어왔다. 사건을 분석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의뢰인 오기 전에 일가 구성원 명단 먼저 볼게요. 세종이 강씨 일가 구성원 목록을 정리했다. 강영옥의 입양 자녀들, 장남 강한진 사망, 차남 강한결, 만 35세, 현재 강영옥 고택 거주, 장녀 강미래, 만 33세, 남편 윤성우와 함께 고택 거주, 차녀 강다솔, 만 27세, 서울 성동구 거주, 막내 강여울, 만 23세, 고택 거주,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다. 가정부 홍수님, 만 58세. 강영옥 생전부터 20년간 일했다. 피살 사건 이후에도 고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강영옥의 남편, 강재준, 만 70, 자녀들과 함께 고택 거주. 이해나가 파일을 닫았다. 준비됐어요. 의뢰인 오면 바로 시작해요. 11시 정각에 강한결이 도착했다. 강혁의 첫 인상은 이랬다. 키가 크고 허리가 곧게 선 남자였다. 눈이 깊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것이 담겨 있었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앉으세요. 강한결이 소파에 앉았다. 그는 코트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접어 올려놓았다. 차분해 보이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코트를 꽉 쥐고 있었다. 형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처음부터 하세요. 천천히. 강한결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형 강한진은 2년 전에 어머니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형은 결백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형이 그날 밤 어머니 집 근처에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형이 어머니 서재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형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군가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서 태워줬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네. 사흘 전에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2년 전에 형한테 차를 태워줬던 사람이래요. 그때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강한결이 잠시 멈추었다. 그 사람이 그때 사고를 당했대요. 형을 내려줬던 그날 밤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크게 다쳐서 기억이 오랫동안 없었고 퇴원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대요. 기억이 돌아와서 형 사건을 찾아봤더니 형이 이미 교도소에서 죽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세종에게 관련 사고 기록 조회를 이미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 사람 이름이요? 박형진 씨예요. 만 45세. 화물 운송 일을 한대요. 박형진 씨를 직접 만나보셨어요? 전화만 했어요. 탐정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강혁이 한 박자 생각했다. 의뢰가 정확히 뭔지 말해줘요. 강한결이 코트를 더 세게 쥐었다. 어머니를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가족 안에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이해했어요. 박형진을 만난 건 오후 2시였다. 장소는 강서구 화곡동 인근 작은 카페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해나는 세종 앱을 열어 박형진에 대한 사전 자료를 정리했다. 박형진, 만 45세. 화곡동 거주, 화물 운송 자영업. 2년 전 사건 당일 밤 교통사고 기록 있음. 인천 부평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의 충돌, 외상성 뇌 손상으로 약 6달 입원, 이후 재활 기간 약 1년. 세종이 당시 사고 경찰 기록도 추출했다. 사고 시각은 밤 11시 45분이었다. 강영옥 피살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였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폰 화면을 내밀었다. 강혁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형진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50살 가까이 된 남자라기에는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 주위에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다. 사고 후유증이 남긴 것처럼 보였다. 강혁 탐정님이세요? 앉으세요. 박형진이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강혁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박형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 전 3월 15일 밤. 화물 운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화곡동 근처 골목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차를 태워달라고 했다. 박형진이 태워주었다. 남자는 화곡동에서 부평구까지 가달라고 했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남자가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을 했다. 형제가 많다는 말도 했다. 내려줬다. 그 이후 박형진이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남자 얼굴 기억해요? 사진 보여주시면 맞출 수 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게 몇 달 됐어요. 처음에는 파편적으로만 기억났는데 이해나가 폰에서 강한진의 사진을 꺼내 내밀었다. 박형진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오랫동안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추었다. 이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차 안에서 이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왔다고. 그 말이 기억나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박형진의 진술을 세종에게 기록 요청하고 있었다. 박형진 씨, 2년 전에 형사님들이 찾지 않았어요? 입원해 있었으니까요. 신문에서 강한진 씨 사건을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기억이 제대로 없었어요.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서 검색해봤더니 강한진 씨가 이미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박형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저 때문에 그가 말을 맺지 못했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박형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범인이 있는 거예요. 박형진이 눈을 깜빡였다. 그럼 진짜 범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화곡동 강씨 일가의 고택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강서구 재개발 구역 외곽에 홀로 남아있는 넓은 부지의 한옥개량 주택이었다. 담장이 높았다. 담장 위에 오래된 향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다. 대문은 두꺼운 철제였다. 인터폰 옆에 강씨성이 한자로 새겨져 있었다. 강혁이 도착하자 강한결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앞마당이 넓었다. 장독대가 뒤편에 있었다. 마당 한쪽에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가지에 빈 까치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났지만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혁이 마당에 서서 습관적으로 훑었다. 있는 것. 대청마루 위에 커피잔 2개.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최근까지 사람이 있었다. 없는 것. 소리. 이 크기의 집에 여러 사람이 산다면 어딘가에서 기척이 나야 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색한 것. 대문 왼쪽 담장 아래에 흙이 살짝 패어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 그 부분에 서 있었던 흔적이었다. 강한결이 대청마루 쪽으로 안내했다. 안방에는 강재준 씨가 앉아 있었다. 강영옥의 남편이었다. 70살 노인이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다. 눈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눈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무거운 것이 고여 있었다. 탐정 선생님이시군요. 강재준이 말했다. 네, 강혁입니다. 한결이한테 들었소.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혁이 자리에 앉았다. 강영옥 여사님, 피살 당시 사건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재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3월 15일.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강재준 자신은 서재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장녀 강미래와 그 남편 윤성호는 2층 방에 있었다. 막내 강여울은 자기 방에 있었다. 가정부 홍수님도 자기 방에 있었다. 차녀 강다솔은 그날 이 집에 없었다. 성동구 자기 집에 있었다. 강한진은 그날 밤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왔다고 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서재에 불이 꺼져 있어서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아 그냥 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서재 불이 꺼진 게 아니었어요. 강재준이 말했다. 어머니가 서재에서 작업하고 계셨을 때 블라인드를 내리면 밖에서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강한진 씨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나가 옆에서 조용히 메모하고 있었다. 가족분들 다 여기 계세요? 미래는 위에 있고 여울이는 오늘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홍수님 씨는 부엌에 있을 거예요. 윤성호 씨는요? 사위는. 강재준이 잠시 멈추었다. 사위는 며칠 전부터 2층 서재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 않아요. 강미래를 만난 건 2층 거실에서였다. 강한결의 장녀, 이제 만 33세, 체격이 가냘팠다. 피부가 창백했다. 눈 아래가 깊게 패어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탐정님이 오신다는 말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년 전에 다 끝난 일을 다시 꺼내면, 강미래가 말했다. 끝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빠 강한진이 했다고 다들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강미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다. 한결이가 믿지 않죠. 저는 모르겠어요. 오빠 강한진이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나빴거든요. 재산 문제로. 어머니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려 하셨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강미래가 창문 쪽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우리 5명을 입양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1달 전쯤에 유언장을 새로 쓰셨어요. 변호사를 불러서. 내용이 뭔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내용이 뭔가요? 전체 재산을 5등분하지 않고 자선재단에 3분의 1을 기부하고 남은 것만 자녀들한테 나눈다는 거였어요. 강한진 오빠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가 장남인데 자선재단에 돈을 뿌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화를 많이 냈어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어머니 뜻이면 따르겠다고 했어요. 한결이도 그랬고요. 여울이는 어머니 편이었어요. 다솔이는. 강미래가 잠깐 멈추었다. 다솔이는 좀 복잡해요. 이해나가 적는 것을 멈추고 강미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복잡한가요? 다솔이가 그 무렵에 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사업 자금으로. 그런데 어머니가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솔이가 많이 섭섭해했어요. 강혁이 윤성호를 만난 건 2층 서재 앞에서였다. 강한결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에 문이 열렸다. 윤성호, 강미래의 남편, 만 36세,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다. 눈이 붉었다. 술을 마셨거나 오래 울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강혁을 보고 물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랑 관계없어요.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성호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서재 안이 보였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와인잔이 하나 있었다. 비어 있었다. 윤성호가 복도에 서서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2년 전 그날 밤에 어디 계셨어요? 미래 옆에 있었어요. 2층 방에서. 강영옥 여사님 피살 사건 수사 당시에도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그렇게 진술했죠. 사실이니까. 미래 씨와 함께 밤새 계셨어요? 네, 대답이 빨랐다. 준비된 대답처럼 빨랐다. 강혁이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상대가 더 말을 하고 싶어지도록 침묵을 사용하는 것은 강력계 시절에 익힌 기술이었다. 윤성호가 눈을 내리깔았다. 미래가 그날 밤 좀 힘들어서. 왜요? 어머니랑 전화로 다퉜거든요. 강혁이 기다렸다. 유언장 문제로요. 미래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재단 기부 비율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미래가 많이 울었어요. 그 전화가 몇 시쯤이었어요? 밤 9시쯤이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둘 다 방에 있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문이 닫혔다. 강혁이 복도를 걸으면서 이해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래 씨랑 윤성호 씨 알리바이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상호 보증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인 경우 약점이 있죠.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쪽도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부 홍수님은 부엌에 있었다. 이해나가 먼저 들어갔다. 강혁은 문 앞에 섰다. 홍수님은 도마 위에 물을 썰고 있었다. 이해나가 들어서자 고개만 들었다. 멈추지 않았다. 아가씨 오셨어요? 저는 강혁탐정사무소 이해나 연구원이에요. 홍수님이 그때 칼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돌려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만 58세라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다. 눈이 작고 날카로웠다. 이 집에서 20년을 산 사람의 눈이었다. 무엇도 놓치지 않는 눈이었다. 탐정에 오셨군요. 네, 2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홍수님이 도마를 닦기 시작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강한진 씨가 했다고 다들 믿었잖아요. 홍수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님이 한참 도마만 닦다가 말했다. 한진이 아가씨는 성격이 거칠었어요. 화도 잘 내고 어머니랑도 싸우고. 근데 그녀가 멈추었다. 근데요? 어머니를 진짜로 해칠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다가도 어머니 생신이면 제일 먼저 꽃 사들고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해나가 앉았다. 그날 밤 기억나세요? 홍수님이 의자에 앉았다. 저는 그날 밤 10시쯤에 잠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그날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자다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요? 뭔가 쓰러지는 소리 같은 거요.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 근데 잠이 깬 게 아니라서. 강혁이 부엌 안으로 들어섰다. 홍수님 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수님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사건 당시에 형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홍수님이 눈을 조금 좁혔다. 강한진 아가씨였죠. 그 바로 다음에 의심받은 사람이요? 홍수님이 잠시 생각했다. 저였어요. 왜요? 20년을 일한 가정부가 유언장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형사들이 그걸 알았어요. 저한테 유산이 없으면 동기가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었더니 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원망할 수 있다고. 홍수님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20년간 절 먹여 살리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원망이 없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홍수님이 강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도마를 집어들었다. 차녀 강다솔이 고택에 온 건 그날 저녁이었다. 강한결에게 연락이 갔고 그녀가 성동구에서 왔다. 강다솔은 자매 중 가장 외모가 강렬했다. 눈이 크고 인매가 선명했다. 그런데 표정이 차가웠다. 방어적이었다. 강혁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눈이 즉시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사건 다시 파고드는 거 원치 않아요. 그녀가 대뜸 말했다. 왜요? 2년 전에 다 끝난 일이에요. 오빠는 이미 가셨고. 다시 꺼냈다가 우리 집 가족들이 또 언론에 오르내리면 범인을 찾아야 해요. 오빠 강한진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강다솔이 멈추었다. 무슨 증거요? 알리바이 증인이 나타났어요.
강다솔의 얼굴에서 뭔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빠른 것이어서 강혁이 아니면 잡기 힘든 표정의 변화였다. 이해나는 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강혁과 교차했다. 그 증인이 진짜예요? 신원 확인이 됐어요. 강다솔이 팔짱을 꼈다. 그래도 저는 2년 전에 이 집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없었거든요. 알아요. 어디 계셨어요? 성동구 제 아파트에 있었어요. 혼자요? 강다솔이 잠시 망설였다. 네. 그날 밤 여기 오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았어요. 강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강다솔 씨.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있었죠. 강다솔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게 이것과 무슨 관계예요? 어머니가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 돈이 얼마였어요? 강다솔이 입을 닫았다. 턱 근육이 조였다. 이해나가 폰을 꺼냈다. 세종이 조회한 내용이에요. 강다솔 씨 명의 사업체 강다솔 아틀리에 2년 전 당시 부채 총액 약 2억 4천만 원. 강영옥 여사님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강다솔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분노가 담겼다. 불법 조회예요. 공개 등록 정보예요. 강다솔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답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방을 나갔다. 강혁과 이해나가 고택을 나온 건 저녁 8시였다. 주차된 무인 승용차 안에서 이해나가 세종 분석을 정리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정리해요. 이해나가 화면에 이름들을 나열했다. 강재준, 강미래, 윤성호, 홍수님, 강다솔, 강한결, 강여울은 아직 미접촉. 이해나가 각자의 동기와 알리바이를 정리했다. 강재준 씨는 알리바이가 가장 약해요. 옆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증명이 안 돼요. 동기는 약해요. 피해자가 배우자니까. 보통 배우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죠. 그런데 2년 전 수사에서 강재준 씨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강재준 씨가 폐 수술을 받은 지 2달 됐을 때였어요. 체력적으로 둔기를 사용한 범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게 이미 확인됐어요. 그럼 재준 씨는 제외. 이해나가 계속했다. 강미래와 윤성호는 서로의 알리바이예요. 약해요. 강미래는 유원장 재단 기부 비율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어요. 윤성호는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윤성호는 동기가 불분명해요. 직접적인 재산 수혜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 강미래를 위해서라면 공동 범행 가능성도 있어요. 강다솔은 알리바이가 없어요. 혼자 성동구에 있었다는데 증명이 안 돼요. 동기는 강해요. 2억 4천만 원의 빚. 홍수님은요? 20년 봉사했는데 유원장에서 빠진 가정부. 동기가 원망이라면 있어요. 하지만 본인 말대로라면 동기가 없어요. 강여울은요? 내일 만나야 해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곡동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애나 씨.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담장 아래에 흙이 패인 자국 봤어요? 봤어요. 최근에 누군가 거기 서 있었던 거죠. 그 위치가 서재 창문이 보이는 위치예요. 고택 서재 창문 방향이 앞마당 쪽이 아니라 담장 쪽이거든요. 이해나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군가 서재 창문을 바깥에서 들여다봤어요? 최근에요. 2년 전이 아니라. 왜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이상해요. 강한진 씨 알리바이 증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강한결 씨가 알게 된 게 사흘 전이에요. 사흘 전부터 고택 주변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나가 폰을 집어들었다. 경호 요청해야 하나요? 강태룡한테 연락해 볼게요. 강혁이 폰을 꺼냈다. 제7사단장 강태룡에게 전화했다. 태룡아, 혀가. 무슨 일이야? 화곡동 고택 하나 있는데 주변 감시 이상 유무 확인 좀 부탁해도 돼? 민간 부분이니까 군 자산은 아니고 그냥 내 조언이 필요해서. 강태룡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내가 아는 경호 업체 있어. 민간 경비 전문이야. 연결해 줄게. 고마워. 혀가. 그리고 강태룡이 낮게 말했다. 현진이가 화곡동 근처 후배 집에 다녀왔는데 거기 골목에 낯선 차가 이틀째 서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우연일 수도 있는데. 강혁이 눈을 좁혔다. 차 종류랑 번호 알 수 있어? 물어볼게.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누가 고택을 감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감시해요? 2가지예요. 우리가 뭘 발견하는지 보려는 것. 아니면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를 없애야 할 사람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다음 날 오전, 강여울이 고택으로 돌아왔다. 막내, 만 23세. 강씨 일가 입양 자녀 중 가장 어렸다. 강영옥이 살아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지냈다는 자녀였다. 얼굴이 어렸다. 아직 23이라는 나이가 그대로 보였다. 그런데 눈이 나이보다 훨씬 오래된 눈이었다. 슬픔을 오래 품고 있어 온 사람의 눈이었다. 탐정님이시군요. 반가워요. 강여울 씨. 강여울이 강혁 옆에 앉았다. 이해나가 차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야기 해주세요. 강여울이 찻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5명을 입양하셔서 키우셨는데. 저는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어렸는데도 어머니가 제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날 밤 기억해요? 강여울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서 잠이 깼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자정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11시 반쯤이었나. 복도에서 누구를 봤어요? 강여울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다시 잠들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발견되셨다는 걸 새벽에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복도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났어요? 강여울이 생각했다. 아래층 방향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계단 쪽에서,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아니라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서재는 1층에 있었다. 2층에는 강미래와 윤성호가 있었다. 그 외에 1층에 강재준 방, 홍수님 방, 강여울 방이 있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누군가였다. 형사한테도 그 말 했어요? 강여울이 고개를 끄덕였다. 했어요. 근데 형사님이 그냥 넘기셨어요. 제가 잠결에 혼동한 것 같다고. 이해나가 강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 2층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층에 있던 누군가가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2층으로 왜요? 강혁이 낮게 말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해나가 눈을 크게 뜨고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2층에 있는 누군가 옆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요. 그게 가능해요? 미래 씨나 윤성호 씨 중 하나가 그날 밤 1층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2층으로 돌아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밤새 함께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는 거예요. 강여울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럼 오빠 강한진이 억울하게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여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오후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혀가 화곡동 사건이야? 2년 전 거? 응. 2년 전 수사 기록 열람할 수 있어?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해줄 게 있어. 뭔데? 강영옥 여사 유언장 관련해서. 당시에 유언장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어. 강한진이 유죄 판결 받고 나서 유언장이 최종 집행됐는데 유언장 자체가 변호사 공증을 받은 건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이상한 점이요?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 강영옥 여사가 서명한 게 피살 이틀 전이야. 그런데 그 시점에 강영옥 여사 주치의가 나중에 진술한 내용이 있어. 그때 여사님 손떨림이 심해서 직접 서명이 어렵지 않았겠냐고 했대. 강혁이 멈추었다. 유언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당시에는 강한진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이 부분이 묻혔어.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세종한테 강영옥 여사 유언장 원본 서명 필체 분석 의뢰할 수 있어요? 이해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원 보관 유언장 원본 열람 신청해야 해요. 은비령 변호사한테 부탁하면 빨라요. 이해나가 전화를 꺼냈다. 비령 언니? 나 애나야. 화곡동 강씨 일가 사건 관련해서 법원 유언장 열람 신청 부탁해도 돼? 은비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지. 얼마나 급해? 빠를수록 좋아. 오늘 오후에 처리해 줄게. 강혁 씨 잘 있어? 이해나가 잠깐 멈추었다. 잘 계셔. 은비령이 웃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래, 곧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는 얼굴이었다. 탐정님,
유 원장이 조작됐다면 누가 조작했을까요? 유 원장 내용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요. 이해나가 유 원장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재산 3분의 1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 균등 분배라면 모든 자녀에게 유리해요. 특별히 한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단 기부 비율 3분의 1. 그게 원래 유 원장 내용이었을까요? 이해나가 생각했다. 원래 더 많이 기부하려던 것을 누군가가 줄인 거라면 기부 비율이 3분의 1에서 절반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크게 줄어요. 그걸 막으려고 유 원장을 조작해서 기부 비율을 낮춘 거예요. 이해나가 세죄종에게 말했다. 세종, 강영옥 여사 생전 자선단체 기부 이력 조회해. 세종이 공개 자료를 검색했다. 결과가 나왔다. 강영옥 여사 생전 자선 기부 이력. 연간 개인 소득의 40% 이상을 각종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기록됨. 그녀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발언이 수차례 인용됨. 절반 이상을 환원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최종 유 원장에는 3분의 1이 기부예요. 3분의 1과 절반의 차이. 재산이 어느 정도예요? 이해나가 세종에게 조회를 요청했다. 강영옥 여사 추정 재산 약 800억 원, 부동산 위주, 강혁이 계산했다. 3분의 1 기부면 약 270억 원, 절반 기부면 400억 원. 차이가 130억 원이에요. 자녀 5명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26억 원 차이예요. 송태풍 박사가 고택 방문 결과를 보고한 건 그날 저녁이었다. 강혁이 강한결에게 부탁해서 서재 현장 조사 허락을 받았다. 송태풍이 나정희와 함께 고택 서재를 방문해서 2년 전 현장 감식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서재 바닥에서 미세 혈흔 흔적이 나왔어요. 송태풍이 강혁 탐정사무소 실험실에서 보고했다. 2년이 지난 현장에서요? 목재 바닥재 사이 틈새에서 나왔어요. 루미놀 반응이 있었어요. 2년 전 감식팀이 놓쳤거나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 부분이 이상해요. 1년 전에 서재 바닥 일부를 교체한 흔적이 있어요. 교체하지 않은 나머지 틈새에서 혈흔이 나온 거예요. 이해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바닥을 교체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한결 씨한테 확인했더니 강미래 씨 남편 윤성호 씨가 집 수리를 좀 했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해요. 강혁이 눈을 좁혔다. 윤성호가 서재 바닥 일부를 교체했어요. 네, 혈흔을 지우려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교체하지 않고 일부만 해서 실패한 거예요. 나정희가 보고서를 넘겼다. 그리고 서재 창문 잠금 장치를 분석했어요. 2년 전 감식 기록에는 창문이 잠겨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문 잠금 장치 안쪽 구조를 보니까 안에서 잠그는 방식이에요. 밖에서는 잠글 수 없는 구조예요. 범행 후 범인이 창문으로 나갔다면 창문이 안에서 잠겨 있을 수 없어요. 맞아요. 범인은 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강여울 씨가 들은 소리. 아래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 강혁이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들고 썼다. 범인은 서재에서 범행 후 문으로 나와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 사람은 2층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미래 아니면 윤성호. 강혁이 마커를 내려놓았다. 다음 날 오전 은비령 변호사가 유 원장 원본 사본을 가져왔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회의실. 은비령이 파일을 펼쳤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자였다. 판사 출신 특유의 냉철한 눈빛이 서류를 훑었다. 유 원장 원본은 법원 보관이고 이건 공증된 사본이에요. 세종이 필체 분석하기에는 충분해요. 이해나가 세종 앞에 앉아서 유 원장 사본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세종, 강영옥 여사 서명 필체 분석 시작해. 참조 자료는 강영옥 여사 생전 다른 서명 문서들하고 비교해. 세종이 처리를 시작했다. 은비령이 강혁 옆에 앉았다. 강혁 씨. 이 사건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복잡하죠. 담당 검사한테 연락은 돼요? 형한테 부탁했어요. 민혁 씨가 도와주면 빠르겠네요. 은비령이 잠깐 강혁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세종이 분석 결과를 냈다. 강영옥 여사 서명 필체 분석 결과, 참조 문서 12건과 비교,
유언장 서명의 필화 패턴이 참조 문서 평균 대비 32% 차이, 회계 방향과 끝부분 처리 방식이 유사하나 전체적인 흐름이 부자연스러움. 결론, 원본 서명이 아닌 모사본, 모본, 가능성 57%, 이해나가 결과를 강혁에게 보여줬다. 57% 확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누군가 강영옥 여사 서명을 흉내내서 유언장을 작성했을 수 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은비령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유언장 작성을 도운 변호사가 누구예요? 이해나가 세종으로 조회했다. 유언 집행 담당 변호사, 남상원 변호사, 강서구 개업 변호사, 은비령이 이름을 들었다. 남상원, 알아요. 강서구 쪽에서 오래 일한 분이에요. 연락해 볼게요. 강혁이 일어섰다. 애나 씨. 오늘 강미래 씨랑 윤성호 씨를 다시 만나야 해요. 강미래가 이번에는 혼자 만나겠다고 했다. 윤성호 없이 강혁과 이해나가 고택에 도착하자 강미래가 2층 작은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거실이 아니었다. 가장 안쪽 방이었다. 강미래가 문을 닫고 앉았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이틀 전에 방어적인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탐정님, 말해요. 강미래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강혁이 기다렸다. 그날 밤 저는 2층에 있었어요. 진짜로요. 어머니랑 전화하고 많이 울다가 잠들었어요. 성호가 옆에 있었어요. 네, 근데 새벽에 잠깐 깼어요. 성호가 없었어요. 강혁이 눈을 좁혔다. 몇 시였어요? 자정이 좀 지났을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다시 잠들었고 아침에 깼을 때 성호가 있었어요. 강미래가 시선을 내렸다. 2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네, 성호가 정말로 그냥 화장실 간 거라고 스스로 믿으려 했어요. 그런데 서재 바닥 교체하는 거 봤을 때 강미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호가 왜 그 바닥을 교체하려 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닥이 낡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호가 저한테 이상하게 잘 해줬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미래 씨, 성호 씨가 동기가 있었을까요? 강미래가 눈을 감았다. 성호는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저한테 돈이 없다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재산을 더 받기를 원했어요. 어머니가 자선재단에 많이 기부한다는 것을 성호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언장에서 기부 비율이 줄어들면 미래 씨한테 돌아오는 몫이 늘어요. 그래요. 그래서 윤성호 씨가 유언장을. 강미래가 눈을 떴다. 모르겠어요. 성호가 그런 사람인지 20년 넘게 알고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미래 씨, 오늘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찰에 진술하실 수 있어요? 강미래가 오래 침묵했다. 성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수사와 재판이 결정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강한진 씨는 영원히 억울한 채로 남아요. 강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게요. 강혁이 오우현 경위에게 연락한 건 그날 오후였다. 오우현은 2년 전 화곡동 사건을 다시 수사할 의향이 있는 형사들과 연결할 수 있다고 했다. 강혁의 형 강민혁이 검찰 측에서 재수사 지휘를 빠르게 처리했다. 윤성호가 고택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간 건 저녁 무렵이었다. 강혁은 그 자리에 없었다. 경찰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탐정사무소로 돌아와 있었다. 송태풍이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윤성호 씨 핸드폰 기지국 기록을 세종이 추출했어요. 2년 전 사건 당일 밤 기록이에요. 어때요? 밤 11시 20분에 윤성호 씨 핸드폰이 고택 서재 바로 옆 기지국에 핑을 찍었어요. 2층 방에 있었다면 찍혀야 할 기지국이 아니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기지국 핑은 핸드폰이 그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오차범위 안에서 서재 근처예요. 결정적이에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윤성호는 왜 그랬을까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강미래를 위해서요. 그 사람 눈에는 강영옥 여사가 자기 아내한테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고 보였겠죠. 자선재단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그렇겠죠. 강혁이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다.
합정동 골목에 밤이 깔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한진 씨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다. 이해나가 강혁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의 무게였다. 탐정님, 강한진 씨 누명 벗겨드릴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윤성호의 경찰 조사는 사흘간 이어졌다. 그리고 사흘째 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한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 11시였다. 탐정님, 가정부 홍수님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제요? 저녁 먹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안 보여요. 방을 확인했더니 짐이 절반 이상 없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가요. 이해나가 이미 무인 승용차 앱을 열고 있었다. 고택에 도착하자 강한결과 강여울이 마당에 서 있었다. 강재준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강혁이 홍수님 방으로 들어갔다. 있는 것, 침대 위에 남겨진 옷가지 몇 벌, 방 한쪽에 열린 서랍, 급하게 짐을 챙긴 흔적. 없는 것, 오래된 사진들, 20년간 이 집에 살면서 축적되었을 개인 물건들. 너무 많은 것이 없었다. 어색한 것, 방 한구석, 화장대 아래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강혁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여울아, 미안해. 다 말하지 못해서.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 나도 그걸 알아. 근데 나는 어머니를 20년 모셨고 유언장에는 이름 하나 없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하셨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하지만 나는 그게 말로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어. 유언장 공증이 있던 날 밤에 변호사가 가고 나서 나는 서재에 들어갔어. 내가 유언장 내용을 바꿨어. 어머니 서명을 흉내냈어. 어머니가 써놓으신 초안이 책상 위에 있었어. 거기에는 재단 기부 비율이 5분의 4였어. 나머지 5분의 1을 5자녀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비율을 3분의 1로 바꿨어. 그게 내가 한 일이야. 어머니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맹세해. 어머니가 죽은 건 윤성호 때문이야.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면 내가 유언장 바꾼 것도 나와. 그래서 말 못했어. 20년이야.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 강한진 씨가 죽고 나서는 더 말 못했어. 미안해, 여울아. 강혁이 편지를 읽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같이 읽었다. 방 안이 고요했다. 홍수님이 유언장을 바꿨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죽인 것은 윤성호였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홍수님은 그 진실을 알면서 2년 동안 침묵했다. 강혁이 봉투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 강여울이 마당에 서 있었다. 강혁이 편지를 건넸다. 강여울이 편지를 읽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읽는 동안 강여울이 울지 않았다. 눈이 젖어들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 읽고 나서 그녀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홍수님 씨도 억울했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했겠죠. 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20년이나 있었던 분한테 유언장에 이름 한 줄도 안 넣은 것을 어머니가 잊으신 게 아니라 미처 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강여울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이해나가 강혁의 옆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빈 까치집도 흔들렸다. 윤성호는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강미래의 증언과 기지국 기록, 그리고 서재 바닥 혈흔 분석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다. 부장판사 김병기가 담당 재판부 일원으로 배정되었다. 김병기가 강혁에게 전화했다. 강혁아, 이 사건 공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말해요. 홍수님 씨 유언장 변조건, 공소시효 검토가 필요해. 2년 전 범행인데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가 7년이야. 아직 공소시효 내야. 형사 쪽에서 처리하겠죠. 홍수님 씨 지금 어디 있어? 찾는 중이에요. 강혁아, 그 편지만으로도 홍수님 씨가 윤성호를 묵인한 것에 대한 공범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잘 처리해. 알겠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이해나가 말했다. 홍수님 씨 현재 위치 추적해요? 추적해요. 이해나가 세종을 열었다. 핸드폰 기지국 기록 조회를 시작했다.
홍수님의 핸드폰 마지막 활성 기록. 인천 연수구. 강혁이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혀가 홍수님 씨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봐요. 유언장 변조는 명백한 범죄예요. 그런데 홍수님 씨가 윤성호의 살인을 알면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강민혁이 잠시 생각했다. 증거 은닉 혹은 범인 방조 가능성이 있어. 근데 혀가 이 경우는 좀 복잡해. 홍수님 씨가 자기 범행이 드러날까봐 침묵한 거잖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침묵이었던 거야. 강제로 공범이 된 것과는 다를 수 있어. 법적 판단은 그쪽에서 하겠죠.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찾아서 데려오는 거야. 도주 중이면 더 나빠지니까.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인천 가요. 이해나가 이미 옥상 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천 연수구 작은 모텔. 홍수님이 206호에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강혁과 이해나가 먼저 도착했다. 경찰은 강혁이 연락을 주기로 했다. 강혁이 206호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없었다. 홍수님 씨, 강혁 탐정이에요. 한참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홍수님이 서 있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표정은 아니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작았다. 캐리어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도시락 용기가 열린 채 놓여 있었다. 밥을 먹다가 멈춘 것 같았다. 강혁이 자리에 앉았다. 홍수님도 앉았다. 편지 읽으셨겠네요. 홍수님이 말했다. 읽었어요? 여울이한테 미안해요. 여울이한테만, 다른 분들한테는요? 한진 씨. 그분한테도. 홍수님이 시선을 내렸다. 그날 밤에 제가 홍수님 씨에 대해 틀린 게 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홍수님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처음에 홍수님 씨가 20년 봉사하고 유언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원망해서 어머니를 해쳤을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알아요. 홍수님 씨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유언장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맞아요. 강혁이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20년이에요. 20년을 그 집에서 일하면서 20년을 모셨는데 어머니가 잊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없으셨던 건지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홍수님이 눈을 감았다. 서운했죠. 당연히. 그래서 유언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내가 직접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기부를 줄이고 자녀들이 더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게 하는 것, 강혁이 이해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증오도 아니었다. 20년을 견뎌온 한 사람의 서러움이었다. 윤성호가 그날 밤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어요? 홍수님이 눈을 떴다. 새벽에 소리 나서 잠깐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윤성호가 서재 쪽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사람 손에 뭔가 있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게 둔기였을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때 그게 연결됐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홍수님이 천천히 말했다. 말하면 나도 유언장 변조 나오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이 집행되면 내가 건드린 거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강한진 씨가 그녀가 말을 맺지 못했다. 강한진 씨가 대신 죗값을 치른 거예요. 홍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해나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혁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홍수님 씨. 지금 경찰에 자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강한진 씨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홍수님이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강한결이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다. 은비령이 법률 대리를 맡았다. 강혁이 수집한 증거들이 재심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되었다. 박형진의 증언, 기지국 기록, 서재 혈흔 분석, 홍수님의 자수와 진술, 유언장 필체 감정 결과, 부장판사 김병기가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혁에게 미리 알렸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강혁은 저녁 늦게 혼자 창문 앞에 서 있었다. 한강이 어두운 하늘 아래 불빛을 반사하며 흘렀다. 이해나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 탐정님, 커피예요. 강혁이 받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한진 씨 사진 봤어요? 강혁이 말했다. 강한결 씨가 보내준 거요? 응.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징역이었는데 6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6달이. 강혁이 말을 멈추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억울하다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백한 채로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이해나가 강혁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다. 강력계 시절부터 이어온 것. 한 사람의 억울함이 세상에 증명되지 못한 채 묻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덕분에 강한진 씨 무죄 받을 거예요. 늦었지만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럼요. 두 사람이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해나의 손이 강혁의 손 가까이에 있었다. 아주 조금, 거의 닿을 것 같은 거리. 하지만 이해나는 거기서 멈추었다. 언제나처럼 강혁이 커피를 마셨다. 이해나가 시선을 돌렸다. 귀가 조금 붉어졌다. 한강 야경이 그것을 숨겨주었다. 강한진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3달 후 법원은 강한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한결이 법원 복도에서 강혁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탐정님. 무죄 받았어요. 강혁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사해요. 강한결이 말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강한진 씨가 결백하다는 거 세상이 알게 됐어요. 네, 됐어요. 전화가 끊겼다. 강혁이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합정동 골목에 햇빛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이해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무죄요. 이해나가 강혁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올라왔다. 탐정님, 이번 의뢰 잘하셨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 무언가 더 있었다. 하지만 이해나는 늘 그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강혁도 늘 알면서 기다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 합정동 하늘이 맑았다. 그 이후의 일들, 윤성호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강미래는 재판 내내 증인으로 서면서 많이 무너졌다가 조금씩 회복했다. 판결 후 그녀는 화곡동 고택을 떠났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홍수님은 사문서 위조죄와 증거 은닉죄로 기소되었다. 자수한 것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녀는 판결 이후 강한결과 강여울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내용은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다. 강다솔은 이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었다. 2억 4천만 원의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정리했다.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강여울은 화곡동 고택에 남았다. 강재준과 함께. 어느 날 저녁 강여울이 앞마당 감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빠 강한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강한진이 웃고 있었다. 강여울이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박형진은 이 사건 이후 언론에서 잠깐 조명을 받았다. 2년 늦은 알리바이 증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그는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다. 더 빨리 나타났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기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고 물었다. 박형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탐정사무소 50층. 이해나가 다음 의뢰 파일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탐정님. 무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무겁죠. 결백한 사람이 죄를 쓰고 있는 무게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진 진짜 범인의 무게도 있어요. 그게 같이 무거운 거예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밝혀내야 해요. 그래서 탐정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나가 파일을 닫으면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따뜻한 것이 담겼다가 금방 사라졌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합정동 골목에 저녁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50층 창문 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다. 그 서울 어딘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억울함들이 있을 것이었다. 강혁이 그것들을 생각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가 서 있는 이유였다. 창문에 새겨진 금박 글씨가 저녁 햇살에 빛났다.
강역 탐정사무소, 다음 사건은 내일 올 것이었다.